영화 아바타에서 인류는 반물질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광속의 70%까지 가속할 수 있는 반물질 우주선 벤처스타를 건조합니다. 덕분에 미래 인류는 4.3광년이나 걸리는 알파 센타우리까지 약 6.7년 만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죠. 그런데 이 반물질 로켓, 단순히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나사는 실제로 반물질 로켓을 구상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반물질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의 1000배나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한 반물질 에너지는 인류 최후의 최강의 에너지가 될 거라고 하네요. 자, 만약에 이 반물질 에너지로 로켓을 정말로 구현할 수 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나사는 반물질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물질 몇 밀리그램만 있어도 화성 탐사쯤은 쌉 가능입니다. 도대체 반물질이 뭐길래 광속의 70% 속도에 반물질 몇 밀리그램만 있어도 화성 탐사가 가능하다는 걸까?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반물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입자에는 그에 해당하는 반입자가 있습니다. 전자로 예를 들자면 전자의 반입자는 양전자입니다. 그런데 양전자의 입장에서 반입자는 전자죠.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을 입자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물질. 양전자, 반양성자, 반중성자들은 반입자인데 이걸로 이루어진 게 반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반물질의 관계를 전자로 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전자는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이 전자는 원자 주위를 돌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반물질인 양전자의 특성은 전자하고 똑같은데 전하만 다릅니다. 양전자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랑 똑같은 양의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전자는 서로 전하가 반대인 것만 제외하면 전자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춤추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양전자 같은 반물질은 어떻게 발견됐을까? 반물질의 발견은 과학계의 일반적인 발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보통은 과학적인 현상을 관측한 뒤에 그거를 설명하는 식인데 반물질은 철저하게 수학적 이론으로만 그 존재를 추측했습니다. 물리학자가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 반물질이 훗날 발견될 거라고 예측한 거죠. 1928년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던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디렉 방정식을 만듭니다. 폴 디렉은 수식으로 에너지를 정의했는데 이 수식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식에 따르면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도 존재하는데 음의 에너지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폴 디렉은 기껏 만들어 놓은 자기 공식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멘붕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공식의 오류를 없앨 수 있다는 거야? 폴 디렉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이 오류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되는 겁니다. 폴 디렉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나의 디렉 방정식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어. 오류 없이 완벽한 나의 디렉 방정식에 따르면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있고 거꾸로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있을 것이오. 나는 그 이름을 양전자라고 하겠소. 과학자들은 저 폴 디렉이라는 자가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과학계 상식으로는 반물질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아무리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도 당시의 폴 디렉은 아예 없는 존재를 있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폴 디렉의 발표에 어그로가 시게 끌렸고 단체로 이니시를 걸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의 라이벌 볼프강 파울리가 앞장서서 비판했죠. 야, 너 진짜 미쳤냐? 그딴 소리는 우리 집 강아지도 하겠다. 네가 그러고도 물리학자야? 당장 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디렉은 자신이 만든 식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폴 디렉은 양전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에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전자가 순식간에 빛을 내놓으면 즉시 에너지가 낮아져서 음의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게 실현된다는 거죠. 그는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의 짝이 되는 반양성자도 존재할 거다 라고 우긴 거죠. 야, 폴디렉, 증거 있어? 증거? 없제. 이 수식이 증거야. 아야, 해머 가져와라. 하지만 폴디렉은 수식 말고는 증거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고 반물질의 존재를 예견했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폴디렉은 과학자들한테 개털리고 말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진짜로 전자랑 모든 성질이 같은, 그런데 전하만 다른 양전자가 발견됩니다. 폴디렉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죠. 야, 지금까지 나한테 뭐라 했던 부엉이들 대가리 박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음의 에너지가 있다고 했어? 안 했어? 뜻밖에도 양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폴디렉이 아니라 27살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앤더슨. 앤더슨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 우주선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앤더슨은 밤낮도 없이 15초마다 우주선을 촬영했고 사진처럼 찍힌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렇게 앤더슨은 1시간에 240장, 24시간에 5760장 우주선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방대한 사진 속에서 앤더슨은 이상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것을 찾아냈습니다. 전자의 궤적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이상한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앤더슨이 발견한 현상은 바로 폴디렉이 예견한 양전자의 궤적이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확인한 끝에 이것이 양전자임을 밝혀냅니다. 양전자의 발견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학적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입자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후에 앤더슨은 우주선과 양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허, 지구에는 양전자가 없는데 왜 우주선에만 양전자가 있는 거지? 설마 양전자가 지구에 도착하면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건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앤더슨은 지구에는 없는 양전자가 우주선 안에는 전자와 같은 양으로 반반씩 섞여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양전자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주선이 지구에 오면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수식으로만 존재하던 양전자가 실제로 발견된 것도 신기한데 양전자가 전자랑 만나면 소멸하다니, 이건 또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자, 이번에는 이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쌍소멸이란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이 둘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자랑 양전자는 그냥 전하만 반대일 뿐인데 이 둘이 만나면 소멸해 버리고 에너지로 바뀌는 걸까? 이를 간략하게 설명한 과학자는 천조국의 천재 물리학자, 농담도 참 잘하시는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내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마이너스 극의 전자와 플러스 극의 양전자가 만나기만 하면 내부 양자수의 합이 0이 되므로 서로 소멸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쌍소멸이지요. 이렇게 양전자랑 전자가 만나서 쌍소멸이 일어나면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고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감마선의 높은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질량만큼 생겨나게 되죠. 재밌는 사실은 소멸할 때 나오는 빛은 두 줄기로 두 개의 감마선이 생기는데 서로 180도 방향으로 발사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방출하는 두 개의 감마선을 소멸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폴디렉은 수학적으로 반물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미스터 앤더슨은 반물질의 존재를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반물질이 물질하고 만나서 쌍소멸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설명해냈죠. 반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쯤 되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허라, 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나서 쌍소멸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사라진다. 이거 조금만 응용하면 폭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한번 만들어보지. 반물질은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폭탄입니다. 반물질만 그냥 냅다 모아둔 다음에 물질하고 반응만 시켜주면 그것 자체로 폭탄이 되죠. 자, 만약에 정말로 반물질 폭탄이 만들어진다면 그 위력은 얼만큼일까? 물리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반물질 폭탄의 위력은 인류 최후의 폭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반물질 폭탄은 순수하게 거의 100%에 가까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반물질 폭탄은 도대체 어떻게 100%에 가깝게 에너지 효율이 나올까? 핵폭탄의 경우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대략 0.1%. 그런데 이런 핵폭탄에 질량 에너지 전환 비율이 0.1%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졌죠. 이번엔 핵융합 폭탄을 한번 봐볼까요? 핵융합 폭탄의 질량 에너지 전환 비율은 0.71%. 같은 질량의 연료를 소모했을 때 핵분열 반응보다 핵융합이 7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질량 전체를 에너지로 변환할 수 없죠. 기껏 해봐야 0.1%, 0.7% 정도예요. 그런데 반물질 폭탄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질량당 에너지 효율이 말 그대로 극강입니다. 에너지와 질량에 관한 공식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 에너지는 곧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자, 쌍소멸 과정에서 반물질은 완전히 소멸하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반물질이 쌍소멸할 때 반물질의 질량만큼 온전히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투입된 질량의 430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나오죠. 반물질이 단 1g만 있어도 히로시마 핵폭탄의 9배 위력이라고 합니다. 또 500g의 물질, 500g의 반물질이 만나면 화력발전 연소 반응의 30억 배나 되는 에너지가 발생하죠. 동일한 양의 질량이라면 반물질을 이용한 폭탄이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겁니다. 핵분열의 1000배 이상, 핵융합의 140배 이상의 효율이죠. 자, 이렇게 반물질과 물질이 만날 때 생성되는 쌍소멸의 에너지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반물질 우주선을 만들어서 성간 우주 여행쯤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 반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을 구상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반물질 단 몇 밀리그램만 있어도 화성 탐사쯤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미국 H바 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제럴드 잭슨 그리고 스티븐 하우 박사의 2016년 인터뷰에 따르면 반수소 17g 정도만 있으면 4.3광년 거리에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광속의 40% 속도로 10년 안에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반물질 원자인 바넬륨을 발견했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에 의해서 발산하는 에너지 양은 더 많아지겠죠. 연구에 따르면 바넬륨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광속의 40%도 넘기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영화 아바타에 나왔던 우주선 벤처스타처럼 광속의 70% 속도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는 반물질을 이용한 엔진들을 알아볼 건데요. 아직은 구상 단계에 그치기 때문에 이 반물질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쌍소멸 그 자체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핵분열 우주선 오리온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핵폭탄을 우주선 뒤쪽에 터뜨려서 그 힘으로 광속의 11% 속도로 전진하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오리온 프로젝트랑 완전히 똑같은 엔진을 개발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뒤에다가 반물질 폭탄 터뜨리고 그 충격파로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상남자스러운 방법이죠. 일단 위험할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진행 방향 주변으로도 충격파가 상당히 소모될 텐데 이렇게나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반물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건 조금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물질 엔진도 과학자들은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소멸을 이용한 가열입니다. 쌍소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기가스를 가열시키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반물질 발전입니다. 반물질을 이용해서 모터의 동력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핵분열, 핵융합 방식과 함께 사용하자는 건데요. 참고로 아바타의 벤처스타가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한 우주선입니다. 자, 이렇게 좋아 보이는 반물질 우주선. 하지만 반물질 우주선 역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반물질 엔진을 만들려면 반물질을 모아야겠죠. 그런데 반물질은 지구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반물질은 우주선에서 발견되는데 이 우주선은 지구에 도착하는 즉시 물질과 반응하면서 쌍소멸합니다. 즉,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지구에서는 반물질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 뭐야, 반물질을 모으지 못하는데 반물질 우주선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우주에서 뭐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야? 반물질을 우주에서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 1만 킬로미터의 벤 앨런드에는 반물질 농도가 정상 수준의 수천 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애초에 자연 상태의 반물질 농도는 극히 낮기 때문에 반물질을 우주에서 채굴한다거나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반입자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995년 세르는 강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반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수소 원자의 반물질 반수소 원자를 인공적으로 생성해냈죠. 그런데 세른이 반수소 원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거의 원자 단위로만 생겨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에너지로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 동안이나 반물질을 모았는데 100와트 전구를 단 3초밖에 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에라이, 그럴 줄 알았다 물리학자들. 아니 만들면 뭐해요? 쥐똥만한 걸로 폭탄도 만들 수 없잖아.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갔고 연구를 거쳐서 반물질을 얻어내는 양을 늘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초강도 레이저 펄스를 사용해서 약 1천억 개 이상의 양전자를 생산해냈습니다. 반물질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거죠. 하지만 반물질을 생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물질은 그 보관이 상당히 까다롭죠. 반물질은 세상의 모든 물질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입자도 들어있지 않은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물질을 보관할 케이스도 물질이기 때문에 보관 케이스랑도 닿으면 안 됩니다. 반물질은 그만큼 정말 민감한 재료. 야, 이쯤 되면 거의 반물질 폭탄 이거 그냥 만들지 말라고 하는 수준 아니야? 전 세계 과학자들은 2010년까지도 이 반물질 보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속기로 반물질을 생산한다고 해도 반물질이 만들어지는 즉시 물질하고 반응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반수소 원자도 생성된 지 불과 40나노초, 1억분의 4초 만에 일반 원자랑 만나서 쌍소멸됐고 에너지와 감마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물리학자들은 반물질이 물질하고 닿지 않게 하는 특수 용기 제작을 고안합니다. 이 반물질 용기는 우주 공간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제작됩니다. 반물질 용기는 완벽한 진공 상태, 그리고 이 용기에다가 액체 헬륨을 넣어서 내부의 온도를 절대 온도 3도, 즉 영하 270도로 냉각시켰습니다. 또 반물질이 용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자기장과 전기장을 이용 반물질을 용기 한가운데
붕 떠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반물질 용기의 개발로 한꺼번에 약 10억 개의 반물질을 보관할 수 있고 2011년 세르는 반수소 원자를 약 16분 동안 쌍소멸하지 않고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의 진척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멀었죠. 영화 아바타에서는 언옵테늄이라는 광물이 나오는데요. 반물질 보관이나 상온핵융합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초전도체인데 그래서 인간들이 판도라에서 그렇게 죽어라 채굴하고 전쟁하고 했던 거죠. Unobtainium, because this little gray rock sells for 20 million a kilo. 이런 금속이 현실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발견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반물질 보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쳐도 가성비는 너무 안 나옵니다. 반물질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대형 입자 가속기가 있는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건설비만 10조에 운영비는 연 2,500억. 현재 세른에 근무하는 직원 수만 거의 6,000명 가까이 되는데 6,000명에 달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박사급 물리학자들을 고용하는 비용 만만치 않죠. 자, 그리고 1년 동안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어도 겨우 10억분의 1g 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반물질을 1g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그 제조 비용은 7경 1,800조가 넘습니다. 7경에 가까운 돈이면은 그 돈으로 차라리 국밥을 사 먹는 게 훨씬 이득이고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물질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1년 동안 10억분의 1g 생산량이면 단순 계산으로만 1g 만드는데 10억 년이 걸린다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 대비로도 비효율적이죠. 그 시간이면 국밥을 먹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반물질 폭탄은 그리고 반물질을 이용한 발전소도 우주선도 구경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광속의 99% 속도로 날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헬리컬 엔진은 정말로 광속의 99% 속도가 가능할까? 다음 컨텐츠는 헬리컬 엔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아바타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